물론 이제 저의 경험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프로그램이 다 이 데이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한글 이 데이터는 미국에 있는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만드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신약 분해 성경이라는 거하고 분해 사전, 분해 성경, 그 다음에 인터리니어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원어 성경에다가 KJV 성경을 전부 1대1 단어 대 단어 영어로 이렇게 토를 다른 게 있어요. 그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단어를 번역해서 넣은 게 아니고 번역되어 있는 KJV 성경을 그 1대1 대응시켜서 붙여놓은 바이블이 있고, 분해 성경이라, 아니, 분해 자료는 뭐냐면 문법은 이건 동사다. 이거 먼저 품사 설명을 드리면, 여기 또 초창기에는 한문으로 써놨어. 한문으로 써놔서 지금 보기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각 약어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어표. 약어표에 보면 N 맨 왼쪽에 봐보세요. N V A D P 그거 보이시죠? 네. N V A D P는 품사예요. 품사. 그러니까 단어의 약어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뭐다? 품사 표시다. 품사 표시. 품사 표시예요. 그래서 영어 중심이어서 N은 명사예요. noun의 약자. verb의 약자 동사예요. 그 다음에 A, D, P. 맨 P는 전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리포지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 글자를 떼서 약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연구한 게 아니고 베이커 북하우스에서. 잘했어요. 여기 V는 verb의 약자니까 동사잖아요. I는 인디카티브, 이거 라틴어에서 인디카티브, 그 영어로도 이제 요게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직설법. 그 다음에 AA, 대시, ZS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AI한테 하라니까 요걸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라고 음성 변환을 했던데, 요건 대시예요. 동사 직설법. 요거는 이래요. 맨 처음에 건 품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에요. 법은 무드를 얘기해요. 직설법이냐, 무슨 가정법이냐, 명령법이냐, 희구법이냐, 그런 거를 나타내요. 동사에는 그런 거를 무드라 그래요. 무드가 뭐예요? 분위기지, 분위기. 명령하는 분위기냐, 직접 말하는 분위기냐, 아니면 가정에서 말하는 가정법이냐. 그 다음에는 A잖아요. 이건 무를 나타내는 A고 이건 무엇을 나타내. 우리 공부할 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무조건 품사를 나타내니까 그건 N이면 명사, V면 동사, A면 형용사, D면 관사, P면 전치사. 이건 이제 그림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은 직설법이 있고 명령법이 있고 가정법이 있고 희구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투부정사. 부정사가 있고요. 또 동명사라고 들어보셨죠? 동사인데 명사의 성격을 가지는 거를 동명사라고 해요. 영어에서는 ing가 붙는 거. 그런 거를 여기서 동명사라고 않고 분사라고 해요. 분사. 그러니까 부정사, 분사는 다 동사 어군에서 무드에 속해요. 무드.
그러니까 직설법, 가정법, 여기 소원법이라고 써있는데 희구법이에요. 소원법이나 희구법이나 한문으로. 그 다음에 명령법, 부정사, 분사, 또 명령, 분사, 그런 형태로 법이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약어표에 보시면 ISOM 봐요. I 인디카티브의 약자요. S 서브정티브의 약자요. O 희구법 옵타티브의 약자요. M은 임페라티브 명령형이에요. 임페라티브의 약자요. N은 인피니티브 부정사의 약자요. P는 파티시플 분사의 약자요. R은 요거는 완료 분사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R로 약속한 거예요. 완료 분사. 요렇게 영어로 말하자면 첫 글자를 약어로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N이면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격성, 인칭, 수. 요게 대시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대시가 하나 들어갔어. 왜 여기에 대시가 들어갔느냐면 명사군에는 인칭대명사하고 지시대명사도 지시대명사도 명사군에 속해요. 그래서 대시를 넣은 거는 인칭대명사가 아닌 경우는 대시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N 다시 G 또 M 다시 S. 명사의 경우는 요게 대시가 2번 들어가요. 대시가 2번 들어가요. 요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겐 뭐가 들어가요? 인칭대명사일 때는 NP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일 경우는 여기 따로 안 나와 있죠? 거기 이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는 형용대명사 쪽으로 가요. 그래서 주로 NP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대시는.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1인칭은 X, Y, Z. 요거 인칭대명사는 약속이에요. 퍼스트 퍼스널 그 개념을 약어로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X 1인칭, Y 2인칭, Z는 3인칭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명사군에서 대시 부분을 채워줘요. 그냥 일반 명사일 때는 대시로 공간을 비워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외우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그냥 명사일 경우는 격성인칭수, 격성인칭수 요 순서로 분해가 돼 있어요. 근데 인칭은 어느 경우만 들어가요? 인칭 대명사의 경우만 들어가고 격성수지. 명사는 맨 처음에는 품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 명사의 경우는 격성인칭수 순서로 되어 있다. 근데 인칭 대명사가 아닐 땐 인칭이 안 나오니까 격성수예요. 문법 분해 구조예요. 지금 복잡한 헬러를 약어로 그냥 퉁치고 가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이에요.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격성인칭수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호는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기호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성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대시니까 이건 인칭대명사의 경우는 대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수라는 것은 S와 P로 나타내요. S는 싱글러 단수, 플레러 복수. S냐 P냐로 표현해요.
격은 주격이면 노미나티브, 소유격이면 제너티브, 목적격이면 아큐사티브,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전에 뭐가 나오냐면 역격이 나와요. 역격은 다티브예요. 다티브. 그 다음에 아큐사티브. 이게 다 라틴어예요, 사실은. 노미나티브, 제너티브, 다티브, 아큐사티브. 그 격은, 명사는 격이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아주 드물게 혹격이라는 게 있어요. 혹격은 옵타티브에서 표시가? 아니, 보카티브에서 V로 표시해요. 보카티브. 옵타티브가 아니고, 옵타티브는 희구법이고, 혹격은 보카티브. 아무개, 야. 그러니까, NGDAV. 사례가 요래요. 격은. 성은, 남성이면 메일의 약자, M. 여성이면 뭐겠어요? 피메일의 약자, F. 중성은 그냥 N으로 표시했어요. 중성은 N.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사례잖아요. 그 다음에 인칭은 인칭 대명사의 경우만 나오고 그냥 일반 명사는 인칭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명사는 주격이면서 남성 단수일 경우, 주격이면서 남성 복수일 경우. 이게 다 사례로 무수히 많은 사례가 나오겠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요게 그러면 주격은 뭐 있는 이가로 해석하면 되고, 소유격이면 뭐뭐의, 누구의. 소유격으로 해석하고, 그 명사가 소유격으로, 그 다음에 다티브는 뭐뭐에게, 역격, 목격작은 적은 을을, 보카티브는 혹격이니까 아무게 야. 요게 명사 끝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명사가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역격이다, 목적격이다, 혹격이다, 명사의 변화로 그걸 표시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치로 주어의 위치, 목적격은 목적어의 위치에다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위치가 아니고 무엇으로 표기해요? 격어미, 어미의 변화, 격어미를 보고서 위치인, 영어와 상관없어요.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뒤에 오더라도 이게 목적격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격어미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보다 더 쉬워요. 어미 변화가 있으니까. 아, 이건 앞에 있어도 영어로 보면 주어의 자리에 있어. 근데 격 변화가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 아,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로 쓰였구나.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정확해요. 문장에서 이 단어가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소유격인지 이거를 아주 어미 변화해서 이미 격 변화해서 확정 짓고 들어가요. 그냥 영어보다 그 점이 더 과학적이 쉬운 거예요. 영어는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명사 끝났잖아요. 한 학기, 두 학기 해도 어려운, 이게 약어 체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읽기만 하면 된다니까. 알파벳 가지고 읽어낼 수만 있어. 동사는 이게 V가 나오면 아, 이 단어는 이 문장에서 동사로구나. 요거는 이제 이해되셨잖아요. 외우고 말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동사는 뭐라고요? 요거 촬영 들어놨어요? 그럼 됐어요. 동사는 봐요. 여긴 품사예요. 첫 번에는. 두 번째는 법.
시, 태, 격, 성. 요거는 여기서는 명사하고 같이 가요. 격성, 인칭, 수. 자, 이게 몇 개로 돼 있나 봐보세요. 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기호 체계 안에 다 수렴돼 있어요. 그러면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법시태, 격성인칭수. 아, 동사는 법시태, 격성인칭수로 기호 체계를 구축해 놨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뭐가 입에서 익숙해야 되냐? 법시태, 격성인칭수. 요거는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냥 그 저절로 이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법시태, 격성인칭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시태, 격성인칭수. 아까 명사는 뭐였었어요? 격성인칭수였었지. 그러니까 격성인칭수는 앞에 명사에서 한번 했었기 때문에 반복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법시태, 격성인칭수. 이게 기호의 배열 순서예요. 그러니까 8개의 기호 체계 내에서 다 소화가 돼요. 동사 해설이. 그런데 동사에 무슨 격과 성이 있지? 일반 직설법이라든지 명령법에는 가정법에도 격과 성이 표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명사에 격어미 변화가 있지. 동사에 무슨 격어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격이라는 건 주격이다, 소유격이다, 목적격이다, 역격이다, 혹격이다 였잖아요. 근데 동사에는 격과 성이 있을 수 없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지? 그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I, 인디케이티브, 인디카티브, 직설법, 서브정티브, S, 가정법,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네? 희구법, 옵타티브, 희구법, 그 다음에 명령법은 임페라티브, 그 다음에 부정사 있었죠? 부정사. 인피니티브인데 I하고 겹치잖아요. 부정사의 경우는 인피니티브나 인디케이티브나 I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피니에서 그 뒤에 뒤따라오는 인피니 n을 썼어요. 인피니티브 맞나? 맞죠? 네, n을 썼어요. 이거 I가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인피니티브. 그 다음에 저기 분사 파티시플이에요. 파티시플. 그 다음에 완료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R로 약속을 해놨어요. 대개 요게 법에 속해요. ISOMNPR. 요게 동사의 두 번째 올 때 법이지. 무드지, 무드. 대략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겠어요? 시제. 시제는 여기 프레젠트 피루약 약자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미완료는 I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요, VII 그래요. 이 I와 이 I는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겠죠. 다르지. 여기는 법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A로 이건 부정과거라고도 하고 단순과거라고도 하고 번역하는 사람들 마음이지. 이거는 뭐냐면 아오리스트의 약자예요. 아오리스트의 약자인데 이건 뭐냐면 그 문법 학자들이 설명할 때 포인트 액션이라고 하지. 어떤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과거.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미래는 뭘로 표기했겠어요? future. 에? futur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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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리가 짐작이 되시죠? F. 그 다음에 완료. 완료. 완료에는 현재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합해서 표시하는데 완료 R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L로 표시해요. 대개 완료형 과거 완료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주로 현재, 미완료, 부정과거, 미래. 미래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정도로 시제. 그 다음에 법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법시 태. 태. 태는 뭐예요? 능동태냐, 능동태. 수동태냐. 태. 능동태는 액티브, 수동태는 패시브의 약자니까 A와 P로 표시하면 되죠? 근데 또 헬라어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 중간태. 중간태는 M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헬라어의 독특성이에요. 이 독특성은, 아마 동영상에 어딘가에 제가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아주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헬라어의 경우는. 중간태뿐만 아니라, 중간태는 뭐예요? 수동태와 능동태의 중간 상태를 중간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중간태가 수동태에 가까운 중간태도 있어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태면서 수동태에 가까우니까 중수 디포넌트 동사 그래요. 중간태, 중수동. 중간태면서 수동태 있고 아예 중간 디포넌트 동사가 있어요. 중간 디포넌트 동사 D로 표시되어 있죠? D. 중간 디포넌트 동사. 그 다음에 디포넌트 동사인데 수동에 가까운 또 디포넌트 동사가 있대. 그건 뭐로 표시했어요? O로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수동태. 중수 디포넌트 동사. 중수 디포넌트 동사. N. 여기서부터 요거는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짧게만 설명드릴게 길게 설명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제 문법 길게 설명하면 지겹잖아요. 요거 M은 중간태인데 수동태에 가까운 거라 했잖아요. 헬라어는 모든 동사가 오메가로 끝나요. 단어 끝이.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 동사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일반적인 동사는 오메가로 끝나는데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 있어요. 동사 끝나는 게 오마이로 끝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에서 요거를 분류해가지고 디포넌트 동사라고 문법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 동사라고도 해요. 그런데 디포넌트 동사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분히 디포넌트 동사의 특성들이 있어요. 약간 수동적인 그 느낌이 있고 어떻든 그래서 분류하기를 오마이 동사다 혹은 뭐다? 디포넌트 동사인데 이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에 가까운 중수 디포넌트가 있고 또 수동 디포넌트가 있고 중간 디포넌트 동사가 있다.
중간. 이거 사례로 설명하면 아주 재미있어요. 이게 이 헬라어에서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뭐예요? 그리스도만이야.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리가 되셔서 우리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 이거 설명 좀 필요한데 그냥 곁길로 나갈 테니까 안 할게요. 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여기 왔어. 내가 옮겨. 그가 오게 해서 옮겨. 또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액티브야 아니면 수동태야 아니면 수동태이긴 한데 오마이 동사 중간태이면서 이게 중간태라는 게 뭐예요? 어정쩡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 아니고 중간태라는 게 뭐지? 아니 그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의 상태인가? 그런데 중간태에 있는데 약간 패시브 쪽이야. 아마 이 성서의 기록 당시에 이런 우리의 행동 양태에 대한 내밀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헬라어 언어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헬라어 텍스트를 봐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감성도 함께 동원돼서 요 동사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우선 중간태, 중수동사, 수동태에 가까운 중간태, 액티브와 패시브는 우리 흔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매우 미묘하고 아주 깨어있는 감각으로 읽어야 될 텍스트들이에요. 그건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런 뉘앙스 우리의 행동 양식에 이게 중간태인데 수동태에 가까운 중간태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오메가 동사, 오마이 동사, 디포넌트 동사 태까지 설명 끝났어요. 근데 격과 성은 대개 대시대시로 되어 있죠. 여기서 뭐냐? 직설법, 가정법, 희구법, 명령법. 여기에는 명령법에는 격과 성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인피니티브 n이지요. 요게 뭐예요? 인피니티브 뭐예요? 부정사야. 투 부정사. 영어로 말하면 부정사라는 게 뭐예요? 부정사가 동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앞에 to 플러스 원형을 해서 부정사로 표시를 하잖아요. 부정사는 동사이면서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든 게 부정사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게 부정사예요. 먹는다가 동사잖아요. 이 마신다. 근데 봐요. 먹는다, 마신다를 틀림없이 동사지.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이거 부정사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말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먹기. 요게 부정사예요. 그럼 여기 먹는 행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동사의 성격이 있지요. 근데 그 동사의 성격을 명사형으로 만들었어요. 명사형으로 만들으니까 먹기가 불편하다. 먹기가 먹는 것이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뭐를 붙일 수 있어요? 격어미를 붙일 수 있잖아. 동사인데 부정사가 되면서 먹기가 불편하다, 먹기가 수월하다. 동사가 명사의 성격이 붙으면서 여기까지는 전부 대시로 격을 표시해요. 왜냐하면 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동사가 부정사가 될 때 격이 필요한 거야. 그때는 뭐가 먹기가 하면 n으로 표시해줘야지. 부정사일 경우. 이게 부정사예요.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었어요? 분사가 있었지요? 분사는 뭘 분사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동명사를 생각해 보면 돼요. to be가 아니고 being이지. go가 아니고 going이지. 그럼 to go와 going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가기. 요거는 가고 있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요거는 동사의 성격이 살아있으면서 명사형이고, 요건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용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게 분사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험하다 하면 요 가는 애는 지금 가는 거잖아요. 동사의 성격이 들어가 있으면서 가는 길을 설명해 주잖아요. 길을 꾸며 주잖아요. 가는 길이 험하다. 그러니까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분사예요. 헬라어에서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기초영문법 수준이에요.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아, 그게 분사로구나. 근데 이 가는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완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과거 완료. 옛날에 그때 가는 길이 정말 험난했었어 할 때 그거는 과거 완료였잖아요. 그런 과거 완료 분사가 있다고. 그러면 동사의 성격이 있으면서 형용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를 뭐 해줘요? 형용해준다고. 헬라어는 형용해주는 그 형용사는 명사의 뭐를 따라가느냐면 격과 성을 쫓아가요.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남성 명사면 형용사도 남성 형용사야. 그리고 꾸며주는 그 명사가 주격이면 형용사도 주격으로 표시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남성이죠. 이 옷이 저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건 옷이라고 않고 남성복이라 그래. 여성에게 옷이 입혀져 있으면 옷도 여성복이야. 그냥 걸쳐놓으면 그냥 옷인데 중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여성의류, 남성의류. 명사가 남성이면 그 꾸며주는 옷도 뭐라고요? 남성으로 표기를 해요. 헬라어의 특성이에요. 관사는 모자라고 그래요. 모자, 관사. 모든 명사에는 관사가, 헬라어는 모든 명사에는 관사가 따라와. 모자. 제가 모자를 쓰면, 남성이 모자를 쓰면 남성형. 여성 모자를 쓰면 여성형. 관사도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형용사하고 관사를 아예 앞질러서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간다?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명사를 주인을 따라간다. 설명 다 끝났네. 그래서
격과 성은 이 부정사와 분사, 완료 분사일 때 요 대시 대시 요 부분을 뭐 한다? 채워준다. 그러면 격은 뭐가 있겠어요? 주격, 소유격, 다티브, 아큐사티브, 보카티브. 그 다음에 성은 당연히 남성, 여성, M, F, 중성. 그 다음에 인칭수는 이 동작의 주어가 1인칭이냐, 내가 간다냐, 그가 간다냐, 내가 갔다냐, 그거에 따라서 인칭은 뭐예요? 1인칭은 X, 2인칭은 Y, 3인칭은 Z. 인칭 대명사의 X, Y, Z와 동사 주어를 나타내는 X, Y, Z가 똑같아요. 역시 수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냐 복수냐. 이건 복수일 경우는 1인칭 복수일 경우는 우리가 갔다, 너희들이 갔다, 그가 갔다, 그가 갔다, 그들이 갔다, 내가 갔다, 너희들이 갔다. 내가 갔다 단수예요. 우리들이 갔다 플레더예요. 복수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요 표시만 봐도 알 수 있지. 이게 동사의 패밀리, 동사 족보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를 문법 공부를 하면 어형 변화가 이게 책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문법 책에 거기 3분의 2를 차지해요. 맨날 이거 외우는 거예요. 어미 변화. 신학교에서 헬라어 시간에 공부하는 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어형 변화를 외우는 거라. 근데 어형 변화를 외우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기호 시스템, 기호 체계로 다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요 기호의 의미를 익히는 정도는 수고를 하면 좋고, 그 수고도 하기 싫으면 요 약어표를 한 손에 들고 본문을 봐가면서 아, 요거 V로구나. 근데 V가 첫 번째 나온 V와 두 번째 나온 V는 의미가 다르구나. 요런 정도 구조물을 이해하고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지. 그럼 이 약어표를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본문을 보시면 돼요. 이 약어표가 필요 없어질 수 있어요. 한참 하다 보면 이거 없이도 눈에 들어와요. 이거 없이도. 근데 막 하다 보면 법시 태지요. 태의 자리에 A가 있어. 이걸 막 하다 보면 부정과거 이러고 있네. 부정과거는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이 A가 부정과거거든. 이거는 부정과거로 해독하면 안 되지. 능동태로구나 해야 되는데 부정과거래. 그건 오독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했으면 얼른 알아차리면 돼요. 아차, 여기는 이거 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능동태라는 얘기지 부정과거라는 말이 아니로구나. 얼른 수정해서 본문을 다시 읽으면 되지. 그런 오류는 부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 아이쿠야 우회전해야 됐는데 좌회전했네? 좀 돌아가면 되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동사 끝났어요. 제일 중요한 게 명사하고 동사예요. 근데 A는 형용사라 그랬죠. A 형용사라 그랬죠. 형용사는 제가 동사 분사하고 부정사 설명할 때 형용사를 이미 다 설명했네. adverb. 그럼 형용사는 뭐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명사를 직접 꾸며주면 한정법이라고 하고, 저 장미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않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름다운 장미 하면
요거를 한정적으로 꾸며주고 장미가 아름답다 하면 서술적 용법이라 그래요. 한정적 용법은 명사에 따르는 관사가 형용사에 관사가 같이 와. 그런데 형용사 앞에 관사가 없으면 뭐라고요? 아, 서술적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서술적 용법은 형용사에 명사를 꾸며주는 관사가 없이 오면 서술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남성복, 여성복 얘기할 때 명사가 남성형이면 형용사도 남성형으로 표기해요. 명사가 주격이면 형용사도 격변화를 자기 주인을 따라가.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혹격이 형용사도 같이 그 어형 변화가 같이 따라가. 주인을 따라가죠? 명사를 따라간다고.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 설명드렸죠? 끝.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관사. 관사는 뭐라고요? 모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헬라어는 명사에 관사가 붙네. 부정관사와 뭐라고? 정관사가. 영어는 부정관사는 A지요. 혹은 on. 정관사는 헬라어는 부정관사는 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야. 관사가 없으면 부정관사야. 관사가 있으면 그건 다 정관사야. 관사가 붙어 있으면 정관사인데 관사도 명사의 격 변화에 따라서 관사도 다 변해. 명사가 남성 명사면 관사도 남성 관사여야 돼. 표기법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걸 호, 해, 토, 호이, 아이, 타, 투, 테스투, 톤, 이게 다 관사의 변화예요. 근데 관사가 영어는 그냥 정관사 이거 하나로 다 끝나는데 헬라어는 자기 주인의 모양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대로 관사도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관사의 체계가 관사가 수십 가지가 나와. 산토끼 노래에다가 맞춰서 호에토 호이아이타 두 테스투 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던 방식이야. 관사 외우는 방식. 산토끼 노래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런데 품사 맨 처음엔 품사 표시잖아요. 근데 주어가 명사가 주격이야. 그리고 남성이야, 단수야, DNMS. 요거는 관사면서 주격 남성 단수라는 거고. D, G, F, S. 이건 뭐겠어요? 그 명사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관사이면 첫 번째는 품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아, 관사이면서 다음 명사가 소유격이구나. 그래, 여성명사구나. 그래, 단수명사구나. 요 P가 나오면 아, 복수명사구나. 관사. 그러니까 관사는 요게 격성, 인칭, 수가 주인하고 일치돼야 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시면 눈에 들어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했던 것이 이제 이 설명 들었으니까 이 시스템이 들어올 거예요. 다 잃어버리세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말 하더라. 아무개가. 그러고 이제 이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요. 자, 이렇지 않느냐, 이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 약어표를 활용해서 보면 이게 제가요, 요즘 그 노인 일자리에 나가요. 오전에 하루 3시간 다녀요. 그런데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단순 작업이에요.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저기 이제 업무 지침이 내려오면 처음에는
그걸 따라서 이 손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버벅대요. 한 2, 30분 할 땐 속도도 늦고 버벅대고, 근데 이걸 가지고 하루 이틀 하면 달인이 돼가요. 점차 달인이 돼가다가 하다가 보면 업무 지시한 사람은 그 논리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아웃라인,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그걸 한참 해요. 그 사람 지시만 해. 해본 적이 없어. 처음에 시범적으로만 해보고, 아, 요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규칙만 가지고 있어.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근데 현장에서 그 지시에 따라서 요걸 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잘못될까봐 조심해요. 조심하면 할수록 더 잘못돼요. 근데 그게 뭐가 되냐? 숙달이 돼요. 숙달이 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 업무 지침이, 아하, 업무 지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나은데, 결과물이. 그래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여기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이렇게 개선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 업무 하시는 분에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터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을 해서 개선한다고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요거 약어표 있잖아요. 약어표는 성서를 읽는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텍스트와 씨름을 하다 보면은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텍스트와 씨름하면서 수없이 밤을 새우고 같이 이 약어표와 텍스트와 씨름하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읽어야 라고 하는 이 머릿말에 있는 그 규칙 있잖아요. 이 규칙을 훨씬 뛰어넘으려면 현장에서 이 텍스트를 읽고 씨름하고 하다가 보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칼빈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누구에게? 많이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씨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여름이면 바닷가에 놀러 가지요? 바닷가에 놀러 가서, 야, 좋다. 아, 상쾌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도시에서 해방감, 바다에서 오는 상쾌함, 그런 것만 봐요. 근데 바닷가에 사는 소년은 늘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조개 껍질과 그 갯벌과 갯바위에서 일어나는 생물 현상들, 우리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본다고요. 그게 뭐냐면 정도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요, 열어 보여주심, 그 열어 보여주심은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어쩌다 승용차 몰고 가족들이 야호 하면서 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만 보여지지. 이게 계시의 원리예요. 열어 보여주심의 원리라고. 뭐 정도는 없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텍스트를 가지고 늘 씨름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고전과 우리가 친숙해지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과 친해집시다. 제가
그래서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몫이지.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도 되나요? 이 나이에 또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하라고 하시겠어요? 다 도망가지? 학생들은 잘못 먹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절실한 분도 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길목에 있는 분들에게 아하 맞아.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건 저희 주장이자 저희 해석이고 견해일 뿐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고전에 아니 그 성서 신약 성서의 텍스트에 히브리어 텍스트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저희 고집이고 주장이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요. 그건 저희 하나의 견해일 뿐이고 나의 경험에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해 볼 뿐이지 누구에게도 그것을 정답이라고 강요할 권리도 없고 또 정답도 아니에요. 나의 경우에는 그렇더라 일 뿐이지. 어찌 그게 정답이겠어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한데. 답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 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그러니까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지금 아이고 한 20분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1시간 됐네. 이거 문법 속에 전부 끝이에요. 헬라 히브리어 다음 시간에 안 해요. 그런데 안 해도요. 본문 읽으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그 부분 이게 전체 아웃라인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